형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셨어요. 원하긴 뭘 원해? 넌 평생 집에 붙어서 편하게 산 놈이 뭘 안다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형님, 힘들긴. 우리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산 거 아냐? 이 집도 땅도 다 우리 거야. 법원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 64세 박성호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형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한 장이 평생 함께 자란 형제들을 법정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끝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막내가 유산 전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30년에 걸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호는 1960년생입니다. 경상남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두 형이 있었습니다. 큰형 박성민은 8살 위였고 둘째 형 박성철은 5살 위였습니다. 세 형제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박종수 씨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자식들에게 엄격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 씨는 손재주가 좋아서 농사일 외에도 마을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며 부수입을 얻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성호가 7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성호야, 형들 따라서 학교 가거라. 어머니는 성호의 작은 손을 잡고 형들에게 맡겼습니다. 큰형 성민이는 이미 중학생이었고 둘째 형 성철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성호는 그날 처음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야, 막내야. 형 뒤에 붙어서 걸어. 넘어지지 말고. 성철이 형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작은 책가방을 메고 형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학교까지는 2km가 넘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사이에는 이미 작은 차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큰형 성민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늘 1, 2등을 다투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성민이는 대학 꼭 보내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대학생 나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둘째 성철이도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형만큼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꾸준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성호는 달랐습니다. 성호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도 금방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성적은 반에서 늘 하위권이었습니다. 성호야, 너 이러면 안 된다. 형들처럼 공부 좀 해라. 아버지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얘는 다른데 재주가 있을 거예요. 아직 어린데 뭘. 어머니는 성호를 감싸 주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곤 했습니다. 형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만 못한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성호에게도 재능은 있었습니다. 성호는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부러진 장난감을 고치는 일, 집안에 고장난 물건을 손보는 일, 나무를 깎아 무언가를 만드는 일. 이런 일에는 형들보다 훨씬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머 성호야, 너 이거 어떻게 고쳤니? 그냥요. 뜯어보니까 여기가 문제더라고요. 어머니의 재봉틀이 고장 났을 때였습니다. 12살이던 성호가 드라이버로 재봉틀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재봉틀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신기해하며 성호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 재주로 뭐 먹고 사냐? 공부를 해야지. 아버지는 여전히 성호의 성적을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큰형 성민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박종순의 큰아들이 서울 대학 갔다며? 그래, 그 집 장남이 공부를 워낙 잘했잖아. 그 집도 이제 잘 되겠네. 온 동네가 축하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고 어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얼마가 들든 성민이는 대학 보내야 한다. 아버지는 밭한떼기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큰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성민이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둘째 성철이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합격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한 번 기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공무원까지 나왔구나. 두 아들이 모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성호는 달랐습니다. 성호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고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성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너는 집에서 농사나 도와라. 20살이 된 성호는 집에 남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떠났지만 성호만 고향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성호는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밭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추수를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성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거의 아무도 마을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젊은이는 마을에서 성호뿐이었습니다. 성호야, 너도 도시 나가서 뭐라도 배워볼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여기가 좋아요.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도시에서 성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성호는 고향에 남았습니다. 1985년 성호는 25살이 되었습니다. 큰형 성민이는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했다가 몇 년 뒤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운이 좋았는지 사업은 잘 풀렸습니다. 둘째 형 성철이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호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매를 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무슨 준비?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는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결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자신이 누구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성호는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992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성호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졌습니다. 말씀도 어눌해졌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성호는 형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으로 아들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들은 일주일을 머물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성호야, 아버지 잘 부탁한다. 형들은 일이 있어서 자주 못 내려올 것 같다. 네, 형님. 걱정 마세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성호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기 어려웠고 식사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했지만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힘겨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성호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화장실에 모시고 식사를 도왔고 침대에 눕히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농사일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성호는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농사를 짓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성호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야죠. 성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등은 굽었고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갔습니다. 형들은 가끔 내려왔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성호가 잘 돌보고 있어. 형들은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두고 갔습니다. 이거 병원비에 보탰어. 네, 형님. 고맙습니다. 성호는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비, 약간 생활비.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성호는 농사로 번 돈을 모두 집에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36살이 되었지만 결혼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성호야,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하는 거 아니니? 둘째 형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형님, 저는 괜찮아요. 지금은 부모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도 너 인생도 생각해야지. 제 인생은 여기 있어요. 성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형들도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성호가 집을 떠나면 부모님을 누가 돌볼 것인가. 형들은 바빴습니다.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가정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성호에게 의지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형들이 돈은 보낼 테니까 내가 부모님 모시는 거 맡아줘. 네, 형님.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02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성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위암 말기였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성호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호야, 울지 마라. 어머니는 괜찮다. 어머니, 제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말을 안 한 거지. 어머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호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시킬까봐 참았습니다. 그리고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형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너희들 바쁜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는 미안해했습니다. 병실에서 형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술은 안 되나? 큰형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전이가 많이 되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라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고령이시기도 하고요. 의사의 말에 형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둘째 형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편안하게 모시는 게 최선입니다. 의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는 게 낫다는 의사의 권유였습니다. 성호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동시에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부모님을 살폈습니다. 성호야, 너 이러다 쓰러지겠다.
이웃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성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큰형은 사업이 더 커졌습니다. 직원만 수십 명이었고 해외 출장도 잦았습니다. 둘째 형은 승진해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더 바빠졌습니다. 형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두고 갔습니다. 성호야, 이번 달 병원비야. 부족하면 말해. 네, 형님. 고맙습니다. 성호는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주는 돈은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나머지는 성호가 농사로 번 돈과 자신의 저축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호는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도 바쁘시고 가정도 있으시니까. 성호는 혼자 감당했습니다. 2002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성호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고맙다. 너만 고생시켰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너도 행복해야 한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호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형들도 왔습니다. 어머니, 형들도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형들은 다시 떠났습니다. 성호야, 아버지 잘 부탁한다. 네, 형님. 성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하고 움직임도 더 불편해졌습니다. 성호는 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성호는 아버지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리고 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는 느리게 삼켰습니다. 목욕도 시켜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성호는 아버지를 욕실로 모시고 가서 몸을 씻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버지, 물 온도 괜찮으세요? 응.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성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성호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48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거의 다 손주를 보는 나이였지만 성호는 혼자였습니다. 성호야, 너 아직도 장가 안 갔니?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성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성호는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맞는 걸까?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성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큰형은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둘째 형은 부시장까지 승진했습니다. 명예도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1년에 서너 번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명절에 한 번, 부모님 기일에 한 번,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에 한 번. 성호야, 아버지는 어떠시니? 괜찮으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그래, 수고한다.
형들은 돈을 두고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성호는 형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병원비와 약과 간병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형들이 주는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성호는 농사로 번 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성호는 농협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그렇게 빚이 쌓여갔습니다. 성호 씨 이자라도 제때 내셔야죠. 농협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 달 안에 꼭 넣겠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빚 걱정, 아버지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성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성호는 아버지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성호는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들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성호가 아버지 곁에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너만 고생.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성호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도 행복해야.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 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요. 성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2010년 성호는 50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형들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둘이 같은 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성호야, 우리 형제끼리 이야기 좀 하자. 큰형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네, 형님. 세 형제는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큰형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말이야. 그리고 땅. 성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님? 아버지 연세가 이제 많으시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리를 좀 해두면 어떨까 싶어서. 둘째 형 성철이도 거들었습니다. 응, 맞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 성호는 말없이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이랑 땅을 팔면 꽤 될 거야. 여기 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큰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이 집을 팔아서 아버지는 요양원에 모시고 우리 삼형제가 돈을 나눠 갖는 거야. 성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상해? 형제끼리 재산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를 요양원에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요즘 요양원 좋잖아.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너도 편하고.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지는 요양원 싫어하세요.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 아버지한테 제대로 물어봤어? 아버지가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지. 큰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 저는 반대예요. 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을 팔 수도 없어요.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큰형이 화를 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삼형제 거야. 내 집이 아니라고.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넌 뭔데 결정해? 저는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성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모시긴 뭘 모셔. 우리가 돈 대주니까 내가 편하게 여기 사는 거지. 둘째 형이 소리쳤습니다. 형님들이 얼마나 돈을 주시는데요? 성호가 반문했습니다. 뭐? 형님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시잖아요. 그게 아버지 병원비랑 약값에 충분한가요? 그럼 얼마가 드는데?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들어요. 병원비, 약값, 간병비, 생활비. 다 합치면요. 형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농사로 번 돈이랑 제 저축으로요. 그래? 그럼 우리가 돈을 더 보태줄게.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보내주셔야 해요. 형님들 각각 100만 원씩?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이잖아. 둘째 형이 놀랐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드는 비용이에요.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럼 형님이 직접 와서 아버지 모셔보세요. 얼마나 드는지. 성호의 말에 형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가 돈을 더 보내줄게. 그러니까 집 파는 건 좀 생각해봐. 큰형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형님, 저는 이 집을 팔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요. 야, 너 진짜.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둘째 형이 큰형을 말렸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이만 가자. 성호야, 너 나중에 후회할 거다. 큰형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둘째 형도 따라 나갔습니다. 성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집을 팔다. 재산 분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성호는 자문했습니다. 형님들 말이 맞는 건가?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 하지만 성호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다고. 아버지는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아버지는 눈을 뜨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형님들이랑 싸웠어요. 성호는 아버지께 어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서랍. 서랍이요? 성호는 옆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요? 성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너 보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나 박종수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정신이 온전하며 강요나 협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죽은 후 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길 원한다. 1. 이 집과 땅 그리고 나의 모든 예금과 재산은 막내 아들 박성호에게 상속한다. 2. 큰아들 박성민과 둘째 아들 박성철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을 남긴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민아, 성철아. 너희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다. 너희는 훌륭하게 자랐다.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얻고 가정도 꾸렸다. 아버지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버지가 늙고 병들었을 때 아버지 곁을 지킨 건 너희가 아니었다. 그건 성호였다. 성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봤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살았다. 너희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 돈은 충분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성호가 감당했다. 성호는 빚을 졌다. 자기 생활비도 아끼며 아버지를 돌봤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성호가 얼마나 힘든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정했다. 이 집과 땅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성호에게 주겠다고.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가족도 있다. 하지만 성호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성호가 받는 것을 이해해다오. 아버지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결정만큼은 바꿀 수 없다. 2008년 5월 15일 박종수. 성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 하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성호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너는 착한 놈이야.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마음이다. 받아라. 네 아버지. 성호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성호는 유언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아버지는 살아 계셨습니다. 유언장이 필요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2011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성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 시간마다 아버지의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사도 하루에 6번으로 나눠서 조금씩 드렸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체하셨기 때문입니다. 밤에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깨서 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고 계신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성호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성호야, 너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마을 이장님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이래요. 성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성호도 놀랐습니다. 볼은 쑥 들어갔고 눈은 움푹 꺼졌고 머리에는 흰 머리가 가득했습니다. 51살인데 60는 넘어 보였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큰형은 사업이 더 커져서 이제는 아예 고향에 내려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1년에 명절 한 번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둘째 형은 부시장에서 퇴임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전히 바빴습니다. 형들은 돈을 좀 더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각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 성호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네, 형님. 감사합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의료비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수 침대도 빌려야 했고 의료 장비도 필요했습니다. 성호는 빚을 더 얻었습니다. 이제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지? 성호는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2012년 가을 아버지가 위독해졌습니다. 성호야,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 동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이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입원하셨습니다. 성호는 병원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형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입원하셨어요. 그래? 상태가 어때? 폐렴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이에요. 알았어. 우리도 시간 되면 내려갈게. 하지만 형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둘째 형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성호야, 미안해.
다음 주에 갈게.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형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폐렴은 나았지만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얼마나 더? 성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달.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창문 열어드릴게요. 성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코스모스 보이시죠? 제가 어머니 생각하시라고 심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으시죠? 응.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성호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2012년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성호는 평소처럼 아버지를 확인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가가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성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성호는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하신 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형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형들은 놀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새벽에. 편안하게 가셨어요. 알았어. 우리 지금 내려갈게. 형들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분들. 성호야, 정말 수고 많았다. 성호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히 가시지 못했을 거야. 사람들은 성호를 위로했습니다. 형들도 왔습니다. 큰형은 정장을 입고 왔고 둘째 형도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성호야, 고생했어. 큰형이 성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편안히 가셨네. 내가 잘 모셨구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를 모시고 선산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모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와 함께 계세요.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형들이 성호를 불렀습니다. 성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형님. 세 형제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가셨으니까 정리할 게 있잖아. 큰형 성민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리요? 응. 이 집이랑 땅. 그리고 아버지 재산. 아? 성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언장을 꺼낼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3형제가 공평하게 나누면 되잖아. 이 집 팔면 한 3억은 될 거고 땅까지 합하면 5억 정도 될 거야. 그럼 우리 각각 1억 7천 정도씩 받는 거지. 큰형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왜? 너도 동의하지? 그게 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아버지가? 형들은 놀랐습니다. 네, 제가 가져올게요. 성호는 방으로 가서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야? 큰형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에요. 몇 년 전에 쓰셨어요. 큰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큰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너한테 준다고? 우리한테는 1,000만 원씩? 둘째 형 성철이도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형님들 진정하세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셨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큰형이 편지를 구겼습니다. 형님 편지 구기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 계속 가 남기신 거예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 이건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둘째 형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성호를 쳐다봤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제가 왜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너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런 거지. 형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게 뭐야? 아버지 필체 맞아? 큰형이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예요. 2008년에. 증거는? 제 앞에서 쓰셨어요. 그리고 도장도 찍으셨어요. 성호는 편지 끝에 있는 아버지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도장이야 내가 찍을 수도 있잖아. 형님. 성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쓰신 거예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꺼내? 둘째 형이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필요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무효. 큰형이 편지를 집어던졌습니다. 형님,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에요. 유효하긴 뭐가 유효해. 아버지가 병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거잖아. 2008년이면 아버지가 아직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직접 정신이 온전하며라고 쓰셨잖아요. 성호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건 내가 시킨 거겠지. 형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걸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 그럼 왜 아버지가 모든 걸 너한테 줘? 우리는 자식도 아니야?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편지 읽어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이유를 다 쓰셨어요. 이유? 그따위 이유가 어딨어? 우리가 효자가 아니란 거야?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쓰셨잖아. 우리가 곁을 안 지켰다고. 우리가 돈만 보냈다고. 큰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성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뭐? 형님들이 아버지 곁에 계셨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내려오시면서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어요? 우리는 바빴어.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저도 인생이 있었어요, 형님. 저도 결혼하고 싶었고 제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 포기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성호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저는 30년을 아버지랑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형님들이 돈 보내신 것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모든 걸 차지할 이유가 돼? 둘째 형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말장난하지 마.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야.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 거야. 그러세요? 법정에서 만나요. 성호도 일어났습니다. 너 진짜 이러는 거야? 형제끼리 법정까지 가는 거야?
형님들이 먼저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아버지 유언을 무시하시잖아요. 유언이 아니라 내가 조작한 거라고. 조작 아니에요. 형제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형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하자.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 저 유언장은 분명 문제가 있어. 둘째 형이 동의했습니다. 성호 저 녀석 완전히 배신자야. 우리를 이용해 먹은 거라고. 평생 집에 붙어서 편하게 살더니 이제 와서 다 차지하겠다는 거지. 형들은 밤새 욕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호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성호는 통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성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비용으로 마지막 저축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되나요? 성호는 법률 상담소에 전화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0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500만 원. 성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성호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성호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년간 부모님을 모신 이야기, 아버지의 유언장, 형들과의 갈등.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해 보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2008년 작성이면 당시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셨다는 증거가 있나요? 당시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멀쩡하셨어요. 대화도 가능하셨고요. 병원 기록이 있나요? 네,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도 필요한데 당시 아버님 상태를 증언해 줄 사람이 있나요? 마을 이장님이랑 동네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좋습니다. 그분들께 부탁드려 보세요.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형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비싼 변호사였습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형들의 변호사가 단언했습니다. 첫째,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막내 아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강요나 회유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호 그 녀석이 분명 그랬을 거예요. 둘째 형이 맞장 굳혔습니다. 셋째, 유류분 침해입니다. 법적으로 자녀들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그 권리를 침해합니다. 좋아요. 그걸로 밀어붙이죠. 형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세 형제가 섰습니다. 같은 혈육이지만 이제는 적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피상속인 박종수를 돌보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형들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상속인과 단둘이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성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피상속인을 고립시킨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원고들이야말로 피상속인을 방치했습니다. 방치라니요? 우리는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성호 측에서는 증인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 박종수 씨를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2008년 당시 박종수 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몸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멀쩡하셨습니다.
저랑 대화도 잘 하셨고 판단력도 분명하셨습니다. 피고인 박성호가 피상속인을 강요하거나 학대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호는 아버지를 정말 잘 모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모셨습니다. 원고들은 얼마나 자주 방문했습니까? 거의 안 왔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요. 명절 때나 잠깐 왔다 갔습니다. 이장님의 증언은 성호에게 유리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동네 의사였습니다. 피상속인을 20년간 진료했습니다. 2008년 당시 신체적으로는 뇌졸중 후유증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억력도 정상이었고 의사 표현도 명확했습니다. 의사의 증언도 성호에게 유리했습니다. 반면 형들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강요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형들의 변호사가 우물쭈물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의료 기록이 있습니까?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호는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성호가 형들이랑 재판한다며? 그러게.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운대. 쯧쯧 돈이 무서운 거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성호는 마을을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호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성호 씨,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요? 네, 아버님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실 때 작성하신 서류가 있습니다. 2008년 6월 유언장 작성 한 달 후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은행 예금 계약서에는 본인의 서명과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버님이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당시 아버님과 대화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고객은 매우 또렷한 정신으로 예금 목적을 설명했으며 자필로 서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은행 기록을 보십시오. 성호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장 작성 후에도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했습니다. 이는 판단 능력이 온전했음을 증명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그건 형들의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행 거래와 유언장 작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유언장은 더 복잡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의 기록입니다.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성호의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속인이 작성하신 일기입니다. 일기요? 성호도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신 줄 몰랐습니다. 이 일기는 피상속인의 방 서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일기를 펼쳤습니다. 2008년 5월 15일자를 읽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유언장을 썼다. 성민이와 성철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호는 나를 30년 가까이 돌봤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못하고 오직 나와 아내를 위해 살았다. 큰아들과 둘째는 성공했다. 나는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들은 바빴다. 한 달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들다. 전화는 가끔 온다. 돈도 보내준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하지만 성호는 다르다. 매일 아침 나를 깨우고 식사를 챙기고 목욕을 시켜주고 밤에는 몇 번씩 나를 확인한다. 나는 짐이다. 늙고 병든 짐.
하지만 성호는 불평하지 않는다. 항상 웃는다. 나를 위로한다. 어젯밤 성호가 자는 모습을 봤다. 거실 소파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잠들어 있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내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 나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성호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성민아, 성철아.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성호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해해다오. 변호사가 일기 읽기를 마쳤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형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기는 피상속인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였음을 증명합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두가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박종수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광.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원고들에게 법정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자녀들은 최소한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큰형과 둘째 형은 각각 약 7천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겼습니다. 변호사가 성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유류분을 형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집과 땅을 일부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빚도 갚았습니다. 이제 성호에게는 작은 집 한 채와 조금의 땅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만족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해냈죠? 성호는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형님들과 싸워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 뜻을 지켜야 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성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성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큰형 성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성호는 당황하며 형을 맞았습니다. 큰형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야. 네, 형님. 미안하다.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재판하면서 아버지 일기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다. 큰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는 30년을 아버지를 모셨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뭘 했나? 돈만 보냈지. 얼굴도 제대로 안 비쳤지. 형님도 바쁘셨잖아요. 바빴다는 게 핑계가 되니? 나는 사업이 바빴고 성철이는 직장이 바빴고. 하지만 너도 내 인생이 있었을 텐데. 큰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형으로서 실격이다. 동생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나는 편하게 살았다. 그러고도 재산 욕심을 냈다. 형님, 그만하세요. 성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꼭 해야 할 말이다. 큰형이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야, 용서해다오. 형이 잘못했다. 형님. 그리고 고맙다. 내가 아버지를 잘 모셨다. 형이 못한 효도를 내가 대신 해줬다. 큰형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호는 형을 껴안았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두 형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형 성철이도 찾아왔습니다.
성호야, 나도 미안하다. 형님, 재판 끝나고 많이 반성했다. 나도 형처럼 너한테 미안한 마음뿐이다. 세 형제는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형제잖아. 큰형이 말했습니다. 네, 형님. 성호는 웃었습니다. 성호야, 너 이제 뭐 할 거니? 둘째 형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결혼은? 이 나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다.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형님들.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52살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미숙. 50세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이미 장성에서 독립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어요. 성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미숙은 성호를 존경했습니다. 미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아들을 혼자 키웠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아들이 잘 자라줘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저도 계속 좀 쉬고 싶어요. 그러셔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둘 다 힘든 삶을 살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성호는 형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큰형이 웃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둘째 형도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간단히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사회자의 말에 성호와 미숙이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호야, 축하한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다. 사람들의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성호는 행복했습니다. 52살에 처음 맞는 행복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아버지가 남긴 집이었습니다. 미숙과 함께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미숙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아버지가 평생 사신 집이에요. 그러셨구나.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숙이 함께 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요. 성호는 미숙에게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미숙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당신이랑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성호에게는 처음 맛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성호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성호의 결혼 이후 형제들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큰형 성민이는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어. 큰형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너희가 해라. 큰형은 재판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돈과 성공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철아, 우리 자주 고향에 내려가자. 큰형이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형님, 성호도 보고 둘째 형도 동의했습니다. 형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성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호야, 밭일 도와줄까? 아니에요, 형님. 형님은 쉬세요. 아니다. 나도 좀 해보고 싶다. 큰형은 농사일에 참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네. 형님이 평생 안 해보셨으니까요. 그러게. 너는 이걸 평생 했구나. 큰형은 다시 한번 성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형 성철이도 변했습니다. 나도 이제 퇴직할 나이야. 둘째 형은 공직에서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하려고. 좋으시겠네요. 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저요? 저는 이대로도 좋아요. 농사 짓고 미숙이랑 살고. 그래, 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보인다. 둘째 형은 웃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세 형제가 모였습니다. 건배. 세 형제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그래, 형제끼리 사이좋게. 이제는 정말 가족이다. 세 형제는 웃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모두 잊었습니다. 성호야, 아버지 산소에 가자. 네, 형님. 세 형제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큰형이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형도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성호도 절을 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큰형이 말했습니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사이 좋아졌으니까.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아버지도 이걸 바라셨을 거야. 둘째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의 이야기는 마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성호 참 대단해. 그러게 30년을 부모님 모셨다니.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 마을 사람들은 성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성호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한 청년이 성호를 찾아왔습니다. 성호 아저씨. 응? 준혁이 아니니? 준혁이는 마을 청년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저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고향에 왔어요. 그래? 잘 결심했다.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제가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호는 준혁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 거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내 아저씨처럼 해보려고요. 준혁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는 젊은이들이 생겼습니다. 마을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살아나는 것 같아. 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좋네요. 이게 다 성호 덕분이야. 성호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 사람들은 성호에게 감사했습니다. 성호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호는 할머니 집에 고장난 것들을 고쳐드렸습니다. 문, 창문, 수도, 전기. 성호의 손재주가 빛을 발했습니다. 고맙다, 성호야.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니? 아니에요,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가 잘 계셔야 마음이 놓여요. 성호는 마을의 여러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경험이 있었기에 노인들을 돌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함께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며느리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저도 혼자 살았던 적이 있어서 어르신들 마음을 알아요. 미숙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호 부부는 마을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호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호 씨, 정부에서 표창을 주신답니다. 마을 이장님이 알려주었습니다. 표창이요? 네, 효자 표창이에요. 30년간 부모님을 모신 공로를 인정받으신 거예요. 성호는 놀랐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 몇 주 후 시청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효자 박성호 씨께 이상을 수여합니다. 시장님이 성호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성호 씨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시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객석에는 미숙과 형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미숙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큰형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성호는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시상식 후 지역신문에 성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30년간 부모 모신 효자 표창 받아.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성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힘이 되네요. 성호 씨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이세요. 성호는 이런 반응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기업에서 성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성호 씨, 저희가 효도 장학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학금이요? 저는 학생이 아닌데요. 아니요, 성호 씨를 위한 게 아니라 성호 씨 명의로 다른 젊은이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호 씨처럼 부모님을 모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 장학금의 이름을 박성호 효도 장학금으로 하고 싶습니다. 성호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제 이름으로요? 네, 성호 씨가 보여주신 효의 정신을 기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성호의 이름으로 장학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부모님을 모시며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성호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힘들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호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도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학생들은 성호를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성호는 학생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미숙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학금 수여식 어땠어요? 좋았어요. 젊은 학생들이 부모님을 모시며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공부는 못했잖아요. 성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미숙이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우셨어요. 사랑, 희생, 인내. 그게 진짜 공부예요. 고마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저는 가끔 생각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다른 선택이요?
내 형들처럼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랬다면요. 후회돼요? 아니요. 전혀.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성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미숙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모든 걸 주셨는지.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나 땅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제 희생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30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미숙이 성호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느 추석날 세 형제가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저희 왔습니다. 세 형제는 함께 절을 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세 형제는 산소 옆에 앉았습니다. 벌써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네.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네요. 둘째 형이 대답했습니다. 성호야, 너는 후회 안 하니? 큰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뭘요, 형님? 아버지 모신 거. 내 인생 포기한 거. 형님 또 그 얘기예요? 아니, 진심으로 궁금해서. 너는 정말 후회가 없니? 큰형은 진지했습니다. 네, 후회 없어요. 성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형님, 돈이나 성공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큰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말이야. 큰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후회가 많아. 아버지를 더 자주 뵙지 못한 것. 아버지와 대화를 더 많이 하지 못한 것. 형님, 나는 사업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어.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가장 후회돼.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아버지와의 시간은 살 수 없더라고. 둘째 형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직장 생활에 치여서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형님들 그만하세요. 성호가 말을 막았습니다. 형님들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형님들은 형님들대로 사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형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성호는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형님들은 성공하셨고 저는 부모님을 모셨어요. 어느 게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고맙다, 성호야. 큰형이 성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있어서 형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어. 맞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까? 둘째 형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형님들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그래, 그리고 자주 보자. 네, 형님들. 세 형제는 다시 아버지 산소에 절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성호는 62이 되었습니다. 미숙과 함께 여전히 고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걷기 딱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성호는 웃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가꿨습니다. 토마토가 잘 자랐네요. 그러게요. 올해는 풍년이에요. 성호는 토마토를 따며 흐뭇해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나눠 드려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내일 뭐 할 거예요? 글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두 사람은 만족했습니다. 주말에는 형들이 내려왔습니다. 성호야. 형님들. 오셨어요? 큰형과 둘째 형이 함께 왔습니다. 이제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아버지 산소 가자. 네, 형님. 세 형제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세 형제는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우리도 건강해요. 둘째 형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요. 성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야.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형님. 너 덕분에 우리 형제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 형님, 무슨 말씀을. 진심이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 그래서 우리도 변할 수 있었어.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너는 우리 형제의 자랑이야. 형님들, 제가 뭘.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너는 대단한 일을 했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세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래, 그리고 자주 보자. 네, 형님들. 계속. 세 형제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성호야, 너는 정말 효자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30년을 한결같이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성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며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인생이 뭔지,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큰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진짜 어른이야. 우리보다 훨씬 더.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둘째 형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만 먹었지 너처럼 성숙하지 못해. 형님들. 성호야, 우리가 너한테 많이 배워야겠어. 세 형제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성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이 마을에 효자가 한 명 살았단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효자요? 그래, 박성호라는 사람이야. 30년을 부모님을 모셨지. 30년이요? 와, 대단하다. 손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마을에는 성호를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효자 박성호 생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박성호 1960-는 30년간 부모님을 모신 현대의 효자입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효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 비석을 보러 왔습니다. 와, 여기가 그 유명한 효자 마을이네. 그 사람 아직도 여기 사시나? 그럼 저기 저 집에 사신대. 사람들은 성호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성호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성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알려졌어. 관광객들도 오고 좋아졌어. 마을은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도로가 포장되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마을 회관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다 성호 덕분이야.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부모님 모셨을 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야, 성호야. 어느 날 한 기자가 성호를 찾아왔습니다. 성호 씨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인터뷰? 제가 뭘 말할 게 있을까요? 많죠. 젊은 세대들이 성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성호는 망설이다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성호 씨 30년간 부모님을 모시셨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물론 힘들었어요. 성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제 또래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성공하는 걸 보면 외로웠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니면 부모님을 누가 돌보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후회는 안 하시나요? 전혀 안 해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성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물론 제처럼 곁에서 모시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효도하시면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떠나세요. 그러니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효도하세요. 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쉬운 게 많아요. 저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안부 여쭤보세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메모했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을 모시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성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는 성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며칠 후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현대의 효자 박성호 씨가 전하는 메시지.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박성호 씨 존경합니다. 성호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뜻을 잘 전하고 있죠. 어느 겨울날 저녁 성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웃집에 가고 집에는 성호 혼자였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60년 넘게 살았구나.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어린 시절, 공부 못하던 시절, 형들이 출세하고 자신만 남았던 시절, 부모님을 모시며 힘들었던 30년, 형들과의 갈등, 그리고 화해, 미숙과의 만남,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이 허무했을까? 성호는 자문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은 의미 있었어. 정말로.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돈이나 명예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어. 그리고 진실하게 모셨어. 그것이 성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이야. 성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아내, 화목한 형제 관계, 마을 사람들의 존경,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게 행복이구나. 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마음은 부자야. 명예가 높지는 않지만 양심은 떳떳해. 성호는 만족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춥죠? 네, 좀 춥네요. 미숙이 손을 비볐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성호는 미숙을 위해 차를 탔습니다. 여보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지난 일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네, 좋았어요. 성호는 웃었습니다. 제 인생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당신 인생은 훌륭했어요. 미숙이 성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저도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힘들어도 아파도 결국은 아름다워.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성호는 66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호는 형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성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큰형이 말했습니다.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 70이 넘었어. 큰형은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언장을 쓰려고. 유언장이요? 응. 아버지처럼 말이야. 둘째 형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자식들한테 뭘 남길지 생각해봤어. 그런데 말이야. 큰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배웠으면 좋겠어. 배우다니요? 효도 말이야. 진짜 효도가 뭔지. 큰형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 그걸 우리 자식들한테도 전해주고 싶어. 형님. 그래서 우리 유언장에 너 이야기를 쓰려고. 삼촌을 본받아라라고. 둘째 형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 자식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확실하게 남기고 싶어.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우리야. 내가 우리한테 본을 보여줬으니까. 세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세 형제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세 형제는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다 늙었어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가르침은 잊지 않았어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둘째 형이 이었습니다. 아버지, 성호가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성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제게 기회를 주셔서요. 덕분에 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 형제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들아. 너희는 좋은 형제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도 성호는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미숙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형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성호를 존경합니다. 젊은이들은 성호의 이야기를 듣고 배웁니다.
박성호 효도 장학금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호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명예가 높지는 않지만 양심은 떳떳합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호가 세상에 남긴 유산입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닌 사랑이라는 것.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으니 지금 당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인생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로 평가된다는 것. 이것이 성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성호는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성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처럼요.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하늘은 맑고 새들은 노래합니다. 성호는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성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